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무려 84%가 넘는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인데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84.2%의 득표율로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지내며 자타공인 세제 전문가로 불린 그는 이전 3기 도전 끝에 광주 시민들에게 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에 성공했고, 이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슬로건 아래 돈과 기업, 사람이 몰려드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일자리 경제시장 이용섭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갈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의 진행을 맡은 동아일보 편집국의 천광암입니다. 오늘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4%라는 경이적인 득표율로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되신 이용섭 시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84%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 광주 시민들이 선택해 주셨는데요. 예.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광주는 그동안 그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양한 국정 경험 그리고 경제 전문성 이런 것들이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고 광주 경제를 살리는데 적합하지 않겠느냐 시민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이용섭 시장님 하면은 행정자치부 장관,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그 행정 경험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정말 서러우신 분인데 그 다양한 행정 경험을 광주시정에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이용섭은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네, 지금까지 이용섭 시장님이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전 3기입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님은 공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국회의원으로 국정에도 운영하시고 하셨는데 유독 강주시장은 삼수를 하셨죠? 예. 네,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3번 만에 시장이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째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네. 뭘라고 광주시장을 3번씩이나 나가냐. 네. 그렇게 시장을 하고 싶으면 서울시장 나가라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는 시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는 제 이제 운명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3번의 장관급 그리고 3번의 차관 청장급 그리고 2번의 국회의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국가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고향 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이상 중앙부처에서 쌓았던 다양한 경험, 전문적 지식, 이걸 광주의 경제적 낙후를 해소시키는데 쏟아붓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 내려온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청문회 하이패스입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님은 그 인사청문회
3번씩 스무스하게 통과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과하실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라 할까요? 그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며칠 청문회 준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비결이라 한다면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럼 공직자답게 사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과 제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국가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국민의 이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걸 절제하는 그런 삶이 공직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우리 강주시청 공직자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공직자의 길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태의 이제 비결이라 한다면 청문회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이제 5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하는 국세청장을 맡으셨을 때 아주 찰뚜철미하게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근절하신 걸로 유명하신데, 그때 휴대전화도 아마 없애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3년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국세청장으로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던 저를 이제 발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이나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상 이제 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를 임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권력기관으로 인정받던 국세청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혁신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죠. 차량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중요한 국가 일을 할 때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비가 있고 부탁이 있고 오면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실이나 연고주의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휴대폰도 바뀌고 일정한 간격을 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국세청장 자리를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재산을 증식하지 않겠다. 온대로 떠나겠다. 그걸 이제 한 2년 동안 실천하고 저는 이제 떠난 것이죠. 네, 다음은 이용석 시장님이 펼쳐나갈 정책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실 계획이신지.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와 다른 점은 우선 노사, 민정, 그러니까 노동계, 기업 측, 그리고 시민, 지방정부가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4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4대 원칙을 지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대 원칙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적정 임금 실현.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우 여기 기아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운데 광주형 일자리는 평균 연봉을 한 4천만 원 수준에서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수준에서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각종 복지시설, 의료시설이랄지 교육시설이랄지 보육시설 이런 그리고 주택 이런 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연봉은 절반이 안 되지만 삶의 질은 그 9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 양극화 문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키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노사 상생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강규형 일자리 모델이 바로 성공하지 못하고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역 노동계가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든지 강주 시민들이 일자리가 적어서 고통받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강주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와 함께 하려고 저희가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완성차 공장을 강주에 함께 이제 투자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완성차 공장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기업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현대자동차와 협상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상생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남도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두 가지 그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군공항 이전 문제, 두 번째는 한전 공대 문제인데요. 그거를 전남도와 어떤 식으로 그 상승해 나가실지 하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년이 전라도로 지정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강주와 전라남도는 1000년을 함께 해온 한 뿌리이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만약 매 사안마다 강주와 전라남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공멸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강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전라남도에 있는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호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 그게 이제 강주도 발전시키는 것이고 전라남도도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전라남도가 이제 그렇다면 강주에 있는 군공항도 전라남도로 내려오는 것이 맞고 전라남도는 강주 군공항이 전라남도로 조기에 내려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아끼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생의 길을 찾은 것이고요. 한전공대 설립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2022년 3월 달에 이제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공대를 그러면 강주에 둘 것이냐, 전라남도에 둘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만약 이 문제도 전라남도와 강주가 서로 자기 지역에 두겠다고 하면 이게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한전공대를 어디에다 두는 것이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김명록 전남지사와 타협해 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남북교류입니다. 네, 우리 광주시는 내년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인데요. 이 수영 선수권 대회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북한의 그 대표팀이 참여를 하고 또 남북한의 단일팀까지 이제 꾸릴 예정이어서 그 남북 교류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 상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 강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15,000명 이상의 그 선수와 임원들이 이제 찾아오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시청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간의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내년에 개최되는 강주 수영선수권 대회는 남북 간의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단다면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요. 지금 국민적 관심이 너무 지금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국회에 가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저는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전 지구촌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저기 아키를판에 광주는 정의가 풍요를 창조하는 도시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걸 선택해 주셨습니까? 제가 꿈꾸는 강주는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강주입니다. 강주는 그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소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낙후는 제가 이제 풀어가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정의로움이 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가 이제 잘 살아야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역사적 도덕적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주가 이제 바로 잘 살게 될 때 이제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글을 썼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주 시민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꿈꾸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주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저 이용섭을 믿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과를 반드시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 오프닝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